주에 이어서 한국사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한국사가 여러분이 처음에 1시간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2학년은 모의고사를 풀어줬어요. 2학년은 모의고사를 풀어줬는데 3학년을 모의고사를 풀어주려고 해보니까 사실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선생님하고 같이 한 게 아니라 정은이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배웠을까, 선생님이 나눠준 지금 프린트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서 선생님이 지금 이 모의고사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2학년 친구들하고는 작년에 선생님하고 석기시대에 맘모스 잡아먹던 것부터 시작해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되기까지를 선생님이 했고, 그 뒷부분은 이제 정은이 선생님이 하셨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나 이런 거에 어떠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는데, 여러분들하고는 모의고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한 타임을 꺾고 나서는 반드시 그 모의고사를 풀 거기 때문에 시험지를 버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보관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쌤 수업은 프린트물을 여러분들이 항상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 모아야 되는 프린트물에 맞게 그 여러분들이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파일이나 모을 그 어떤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파일들을 지금부터 미리 하나씩 준비하시고, 그 준비한 과정에서 우리가 역대로 봤던 모의고사나 그 다음에 선생님의 1차 고사, 2차 고사 이런 시험지들도 보관해 두셔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으로 통해서 청나라 상인들이 안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내지통상권으로 치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졌다까지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근데 과연 힘들어진 건 상인들만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결국 지금 청나라의 도움을 요청을 했던 게 민씨잖아. 그 민씨가 다시 정권을 잡았으니 청나라 입장에서는 야! 너 씨발 죽을 뻔한 거 내가 살려줬는데 우리한테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런 말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개화파가 분파를 해요. 아, 빡쳐. 저 새끼들 존나 뭘 해준 게 있다고 저렇게 나대냐, 빡친다 라고 해서 얘기해서 첫 번째 더 키워줄게요. 친청파. 야, 그래도 청나라가 나름대로 개화도 하고 뭐 열심히 하고 나라도 세고 우리가 모셔왔고 좋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청나라의 개혁운동이었던 양무운동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세계사를 배웠을 때 이 중국의 개화 5가지는 반드시 배웁니다. 안 배울 수가 없어요. 거기까지 진도를 못 나갔으면 모를까, 나갔다면 100% 배우는데 태, 양, 변, 의, 신 해가지고 배울 거예요. 태양의 변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태평천국운동, 양무운동, 병법자강운동, 의화도운동, 신해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배울 거예요. 그 양무운동, 이거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서양의 것은 우월하지 않다. 정신적인 면은 동양의 것이 우월하다. 그러나 기술적이면 무기나 화약 이런 부분에서 서양의 과학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정신적인 건 동양의 것을 쓰겠지만 서양의 기술력을 가져다가 쓰겠다라는 겁니다. 동도서기론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동도서기론. 이들을 온건파라고 합니다. 온건개화파라고 하죠. 두 번째, 반청파. 이들은 이 당시에 나름대로 중국이 아님에도 한 개화를 이루었던 일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거는 일본인들은 당시 정신을, 그러니까 그 기술력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옷도 서양인들의 옷을 입으려 하고 머리도 서양인처럼 깎으려 하고 서양인 같은 체격을 얻기 위해서 돈가스 이런 걸, 카레 이런 걸 먹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인들은 그 전까지 채식주의자들, 뭐 완벽한 비건이 아니라 닭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물들을 안 먹었단 말이야. 그런데 육식을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는 전혀 이해가 안 되겠지만 풀만 먹던 사람이 고기를 먹으니까 고기가 맛이 없어서 일본인들이 안 먹어.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곡식가루를 묻혀가지고 기름에 튀겨준 거, 그게 돈가스인 거야. 고기에다가 가루 묻혀서 기름에 튀긴 거 사람들 먹으라고. 그래서 서양인들처럼 식생활을 바꿔서 서양인처럼 큰 체격을 얻자, 이런 식으로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서양을 따라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들은 급진파라고 합니다.
급진 개화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개화파가 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갑신정변이 일어납니다. 갑신정변. 자, 이 갑신정변부터 보겠습니다. 주도를 누가 했느냐? 당연히 누가 했겠어? 급진개화파 친구들이 했겠죠. 급진개화파 친구들이 주도를 하고 김옥균이라든지 박영효라든지 서재필 같은 친구들이 합니다. 예, 서재필 같은 친구들이 합니다. 과정. 언제 터트리냐면 우정국, 지금의 우체국 같은 거거든요. 축하연 때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정부를 장악하고 나서 개화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당 중심의 정치를 하려고 하고 14개조 정강이라는 거를 발표를 합니다. 이 중에 조금 살펴볼 만한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인민평등권. 즉, 신분제를 없애자는 거죠. 신분제를 없애자는 거고, 그 다음에 입헌군주제적 요소가 있고요. 이런 거 나중에 선생님이랑 한번 살펴볼 겁니다. 사료를 직접 보면 살펴볼 거예요. 세 번째, 지조법 개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조법 개혁이 조금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한번 체크하고 가봅시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조법 개혁이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를 한 거냐면, 이들 사료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농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조법을 개혁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이만큼 솔직히 이들은 굉장한 엘리트들이에요. 이 당시에 서재필 같은 친구는 지금 여러분 나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이제 개화파의 한 당수로서 나라를 한번 뒤집어 엎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정말 똑똑하고 정말 훌륭한 엘리트들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현실을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왜? 이들은 너무 엘리트주의적이고, 이들의 실수가 뭐였냐면, 우리가 이들을, 이 무지렁이 백성들을 끌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 무지하니까 우리가 이러이러한 개혁을 해주자, 이들을 위한 이러이러한 개혁을 해주면 저들이 알아서 따라올 거야 라고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엘리트적인 그러한 의식에 젖어서 갑신정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농민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이 지조법 하나를 보면, 기존의 지조법, 그러니까 기존의 이 토지에 세금을 걷는 이 지조법이 불합리했으니까 너희들에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줄게 라고 개혁을 한 건데, 아니요, 지금까지 조선왕조의 세금 정책은 불합리했던 적이 없습니다. 제도 자체가 불합리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걸 활용하던 사람들의 문제였지. 특히 대동법이나 영정법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대동법이 토지에 매겨지는 세금이었잖아. 기존의 특산물을 내는 그 공납은 사람에게 매겨지는 세금이었다면 이제는 토지에 매겨지는 세금이야. 토지에 매겼다는 건 다시 말해 얘들아, 빈부격차를 감안한 거야, 못한 거야? 잘 생각해봐. 토지에 매겼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동법 세금을 내야 돼. 기존에는 그냥 사람 대가리에다가 세금을 매겨서 A건 B건 C건 D건 A가 1000억, B가 100억, C가 10억, D가 1억만 있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순창이라면 고추장 한 통을 냈어, 공납으로. 그런데 그걸 안 하고 토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매겼어. 그렇다면 이거는 빈부격차가 적용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잖아, 얘들아. 애초에 조선왕조의 지조법은 건드릴 게 거의 없었어요. 농민들 입장에선. 가난한 농민들은 세금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개혁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민중의 삶과 떨어져서 개혁을 하려고 했다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게 지조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생님이 이 지조법을 강조하는가? 이들이 그렇게 모르던, 그래서 민중들에게 삶과 유리돼서 갑신정변에서는 지조법이라는 거의 최악의 선택을 했다면, 다른 운동에서는, 정말로 민중을 위했던 그러한 운동에서는 이런 정책이 지조법이 아니라 어떤 정책이 나오는지, 실제로 한국사를 정말 어렵고 탐구형 문제로 낸다면 얼마든지 등장시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 틀리면 되겠죠. 틀리면 되겠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모곤란과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거든. 그때 언급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조법을 조금 강하게 찝고 넘어왔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문제는 결과. 아이고, 검정색. 결과. 자, 결과는 그야말로 3일 천하죠, 결과는. 원래는 이 과정에서 일본 공사관이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즉 일본이 병력을 제공해 준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청나라 군대가 오고 나니까 3일차나 이게 청나라가 와서 진압을 했거든. 마젠창인가 하는 애가 와가지고 진압을 했거든. 이 청나라가 진압하고 나니까 일본은 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군대를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화파 애들은 그대로 털렸어요. 오지게 털렸습니다. 다 다른 나라로 망명하고 이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결과로 생겼던 조약이 텐진 조약입니다. 텐진 조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는 우리나라가 한 게 아니라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일어났던 조약인데요. 텐진 조약. 이거는 조선에 파병할 때 서로 통보해 주자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텐진 조약. 됐어요? 여기 제물포 조약과 텐진 조약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뭐가 되냐면 봐봐. 자, 그 다음에 이제 검도 사건인데 이때 이 사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청나라가 나름대로 조선에서 이제 어떤 주도권을 잡아나가기 시작한 거잖아, 그치? 급진 저기로 주도권을 잡아나가기 시작한 거잖아. 그런데 이 당시 상황을 보면요, 이 청나라가 나름대로 중국 여기서 조선에서 주도권을 잡아 나가기 시작하니까 상대적으로 일본의 주도권이 조금 밀렸습니다. 현재까지 이 상황이 그래. 그런데 일본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었냐면 당시 영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과 일본이 함께 동맹을 맺고 있었어. 그런데 일본이 조선에서의 세력이 미약해지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영국이거든. 영국은 한반도를 먹겠다는 의미로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영국의 이 당시 최대 적국이었던 러시아가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는 굉장히 강력한 함대지만 러시아에 있는 항구가 겨울만 되면 다 얼어버려. 그러니까 발틱 함대가 머물 곳이 없어. 그 강력한 함대의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를 찾기 위해서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세력이 낮춰지는 동안 남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 점점 손을 대려고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여기 있는 이 거문도라는 곳에 군대를 주둔시킵니다. 거문도라는 곳에 군대를 주둔시켜가지고 이 거문도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거의 2년간 주둔이 있습니다. 2년간. 자, 그러한 상황에서 거문도 사건은 뭐 크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왜 갑자기 영국이 갑자기 왔는가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야. 일본이 원래 제대로 한국에서 힘 좀 쓰면서 러시아의 진출을 막아야 되는데 일본이 청나라한테 조금 이렇게 밀리고 청나라가 들어오면서 러시아도 조선에 힘을 쓰려고 하니까 영국이 와서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었던 거지. 자, 그러니까 한반도를 중립국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육일준 같은 사람들이 중립화론을 주장을 하게 돼요. 육일준 같은 사람들이 우리도 스위스나 벨기에처럼 중립국을 주장해야 된다. 그런데 이 웃긴 소린 게 중립이라는 것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지, 그치? 이 당시 한반도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인 건 맞고요. 지금 현재로도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인 건 맞습니다.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우파고 민주당 싫어해. 민주당 싫어하고 선생님은 뭐 빨갱이 새누리당 좋아하고 김정은 뭐가지 있으면 바로 앞에서 따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지금 현재 미국이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우려고 하잖아요. 내가 진짜 미국 개 좋아하고 북한 개 싫어하고 김정은 존나 싫어하고 김정은 뭐가지 따고 싶고 나 김정은 자리에 앉혀주면 존나 잘할 자신 있는데도 이 방위비 협상만큼은 우리가 미국한테 돈을 줄 필요가 1도 없어.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씨발 북한하고 전쟁한다고 지는 것도 아니고 뭐 중국하고 전쟁하면 질 수 있겠지. 근데 뭐 중국이 우리나라에 개입하면 미국이 알아서 개입 안 하겠어? 미쳤어? 우리나라 개입 안 하게? 돌았냐? 절대로 개입해. 절대로. 그런데 씨발 미국은 지금 너무나 중국과 가까운 거리에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서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서 북한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고 있어. 지금 미국의 최대적인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데 아니 씨발 근데 우리가 주한미군 밥을 먹여야 되냐? 씨발 놈들 우리한테 영토 사용료를 내야지. 선생님이 아무리 대가리가 높여도 이건 진짜 아니거든. 그리고 너희들도 군대 가면 알아. 남한하고 북한하고 싸우면 남한이 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북한이 무서워서 주한미군이 있다. 이건 개소리 오브 개소리구나. 이런 거 알아. 얘들아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야. 우리가 북한한테 돈이 밀리니 뭐가 밀리니 절대 안 밀려. 진짜. 자 어쨌든 뭔 개소리하다 여기까지 왔지? 씨발? 뭔 개소리하다 왔지? 그래 미안해 지정학적 요충지 얘기하다가 야 지정학적 요충지여서 중립국을 선언하겠다는 발상 자체는 좋은데 중립국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내가 중립국으로서 밟히지 않으려는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벨기에는 밟혔어 2차 대전 때. 힘이 없으니까 히틀러에게 그대로 밟혔거든. 그런데 반대로 스위스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 절대로 어디 나라를 정복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라 지네 나라 지키기에 충분히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독일의 히틀러조차 스위스는 건드리지 못했어. 스위스는 건드리지 못했어. 자 어쨌든 그 다음 물론 스위스 못 건드린 이유는 좀 다른 것도 있어. 스위스가 씨발 그래 우린 정복당하는 순간 알프스를 건너가는 그 모든 도로와 이런 것들을 다 폭파시킬 거야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폭파하면 그 당시 2차 대전 때 독일과 이탈리아가 동맹이었기 때문에 독일과 이탈리아 사이에 있는 게 그 알프스 산맥 스위스잖아. 거기에 있는 도로를 통해서 물류를 운송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다 터져버리면 물류 운송 계획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잖아. 그냥 애초에 그냥 스위스를 건들기보다는 안 건드리고 넘어간 거지. 뭐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중립이라는 건 힘이 있어야 돼. 중립이라는 건. 자 그러고 이제 미국 유출이 시작됩니다. 우리 미국 유출 무제한을 어디서 해놨었지? 그렇지 여기서 해놨었잖아. 양국의 무제한 유출이 가능하게 돼 있었잖아. 그 미국의 유출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그런데 이 미국 유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좀 벗어나는 내용이 필요하거든.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걸 설명을 할 거야. 적어도 좋고 안 적어도 좋습니다. 자, 미국이 유출됐는데 미국이 어디로 유출이 됐을까? 우리나라의 대부분 미국의 유출은 어디로 됐냐면요. 일본으로 유출이 됩니다. 즉 일본에 우리나라의 곡식이 싼 값에 들어가고 있어. 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일본의 곡식 가격이 어떻게 될까? 떨어지겠지?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곡식 가격은 어떻게 돼? 올라가는 거야. 그럼 도대체 미국 유출이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 자,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의 문제는 완전 교육과정 오버입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 써주는 겁니다. 자, 이 당시 일본은 산업화라는 걸 하고 있었어. 산업화가 뭐야? 기존의 일본도 농사 짓고 사는 농부들이었잖아. 그런데 이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산업화의 과정을 나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야, 그지? 자, 그 산업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공장을 굴리고 공장에서 열심히 노동자들을 굴려서 많은 생산품을 만들고 그 생산품을 국내에다 팔든 국외에다 팔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당시에는 국외에다 팔아야지. 맞아? 여기까지 맞아? 그치? 자, 그런데 지금 일본이 열심히 기술을 만들고 뭘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봐야 선행주자였던 미국, 유럽, 영국 이런 애들을 따라갈 수 있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일본 상품이 기존에 있는 미국, 영국, 유럽 이런 상품보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술력에서 경쟁을 가질 수 없으니까 뭐가 싸야 돼? 가격이 싸야 돼. 정답. 가격이 싸야 돼. 그런데 그러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원재료의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데 일본이라고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뭐 이렇게 많아? 어마어마하게 뭔가 자원이 쏟아져 나오는 나라야?
아니잖아. 외국에서 자원을 사온단 말이야. 그럼 그 자원 가격은 낮출 수 있니 없니? 없지. 자원 가격 못 낮추지. 그러니까 뭐를 낮춰야 되겠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낮춰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인건비를 낮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곡물 가격이 낮아야 돼. 왜? 사람은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했어? 즉 우리나라의 곡식을 가져가서 일본에 풀면 일본의 곡물 가격이 내려가고 곡물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예컨대 한 달에 식비가 30만 원 들어가던 일본에서 곡물 가격이 내려가서 15만 원만 들어갔다면 공장주들은 기본적으로 최소임금을 30만 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15만 원만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오케이? 됐어? 자, 그리고 곡물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농촌의 생활이 어떻겠어? 어렵겠지. 그러니 농사를 그만두고 도시로 가서 공장의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늘어나겠지. 그리고 땅이 노니까 그 땅에 공장을 지을 수도 있겠지. 이해돼? 왜 미국 유출을 하는지 이해됐어? 자, 요게 조금 더 발전하면 이제 나름대로 어느 정도로 곡식 가격을 낮췄는데도 안 되니까 이제는 뭘 낮추고 싶어해? 자원을 들어오는 비용을 낮추고 싶어해. 그래서 만드는 게 뭐야? 식민지야. 그러니 이제 일본이 제국주의의 방향으로 나가는 거야. 반대로 물건을 팔고 싶은데 더 비싸게 팔고 싶어. 그런데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하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비싸게 살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식민지에다 물건을 파는 거야. 그 식민지는 다른 나라 물건을 못 들어오게 막고 일본의 물건만 가져다 파는 거야. 그러니 자연스럽게 제국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교육과정을 오버한 거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한 겁니다. 자, 정리는 해보자. 자, 일본의 곡식 가격이 내려가니까 농촌에서 도시로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자본가들이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저임금이 내려가는 거죠.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방공령을 살펴볼 겁니다. 방공령 별거 없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방공령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방공령에서 중요한 것은 지방관들이 일본과의 외교적 충돌을 갈고 있으면서 100% 일본과 외교적 충돌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방공령을 시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의 생활이 어떤 상태란 거야? 굉장히 피폐해져 있던 상태란 거지. 이 방공령은 몇 년에 황해도에서 몇 년에 어디서 이렇게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백성들의 생활이 힘들 만큼 곡식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너무나 힘든 백성들은 동학 농민운동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단 한 타임 끊고 동학농민운동을 따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